심장에서 시작된 동맥들은 목동맥을 경유하여 뇌에 도착하면 좀 더 가는 동맥들로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흔히 뇌의 바닥 근처의 혈관에 가지치는 부위에서 취약 부위가 있다면 그곳으로 흐르는 피의 압력을 지탱하지 못하고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혈관 꽈리가 발생합니다. 정상 뇌동맥에서 어딘가 취약 부위가 있다면 그곳은 흐르는 피의 압력을 지탱하지 못하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흔히 굵은 동맥에서 가는 동맥으로 가지를 치는 분지부가 취약할 경우 이곳에 평생 동안 피가 흐르다 보면 뇌동맥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개의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을 확률은 정상 성인을 기준으로 1%에서 많게는 약 9%까지 보고되며, 보통은 유병률 3에서 5% 정도로 알려진 비교적 드물지 않은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의 여러 위치에 뇌동맥류가 존재하는 카테터 뇌혈관 조형술 사진들입니다. 붉은 원안에 위치한 뇌혈관에 가지치는 곳에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부분이 뇌동맥류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위치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파열 뇌동맥류의 자연 경과는 어떠할까요?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가진 경우 그 출혈 빈도는 연구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중 출혈 빈도는 1에서 2% 정도로 생각되며 일생 중 약 20%가 출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치료의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통계적 수치보다는 뇌동맥류의 크기와 모양, 위치, 그리고 환자의 나이 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출혈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뇌졸중 중에서 가장 높은 치사율과 합병률로 알려진 뇌쥐주막하 출혈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진단이 되면 그의 관리와 치료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뇌동맥류가 파열될 경우 흔히 무거운 둔기로 머리를 꽝 치는 듯한 느낌과 함께 생애에서 가장 심한 두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2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정신을 잃는 경우도 흔하며, 이는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갑자기 뇌압이 상승하여 일시적으로 뇌혈류가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뇌동맥류의 파열 시 약 15에서 20% 정도의 환자에서는 출혈이 심하여 즉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의식이 돌아오면 오심과 구토를 하고 뇌막 자극 증세를 보여 목이 뻣뻣해지는 경부 강직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뇌지주막하 출혈 환자의 약 3분의 1의 경우 심한 출혈이 발생하기 한 달 이내에 기분 나쁜 경고성 두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전조성 두통이라고 칭하며 이러한 경우 전문 인력과의 상담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뇌동맥류는 파열되어 뇌출혈을 일으키기 전까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 존재 여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이전에 그 크기의 증가로 인하여 주변 뇌와 뇌신경을 압박하여 그 증상으로 발견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뇌동맥류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에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와서 건강검진의 보편화에 인하여 건강검진 또는 가벼운 사고 후 시행한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파열 뇌동맥류가 일부의 환자에서 증상을 보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평소보다 좀 더 심한 두통과 눈 증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두통만으로 뇌동맥류의 여부를 판정하기는 어려우나 평소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두통이 있었다면 뇌동맥류와의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눈 증상은 주로 동맥류의 크기 증가와 관련되며
갑작스런 시력 감퇴나 시야 결손,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 드물게 눈꺼풀 처짐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뇌동맥류는 부모에게서 발병하면 자식으로 넘어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전성 질환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성 뇌동맥류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2명 이상의 가계 구성원이 하나 이상의 뇌동맥류를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또한 그 유전인자는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족성 뇌동맥류의 병력이 있는 가계에서 뇌동맥류의 발생 빈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아 약 10%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의 특징은 발견 당시 크기는 작지만 조기 파열이 잘 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 구성원 중 2사람 이상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가족성 뇌동맥류가 의심되므로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비파열성 동맥류 이환에 관여하는 많은 위험 인자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과 폐암처럼 명백한 1:1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여러 질환과 유전적인 인자가 있다고 합니다.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인자로는 흡연, 알코올 중독,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고콜레스테롤 등이 있으며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인자로는 여성, 뇌동맥류 가족력, 뇌하수체 종양, 뇌동정맥 기형 등이 있습니다. 특히 흡연 시에는 혈중의 단백질 분해 효소가 분비되므로 혈관의 교원 섬유와 탄력 섬유를 파괴시켜 뇌동맥류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 뇌동맥류 환자에서 금연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고 CT, MRI 등이 보편화되면서 비파열 뇌동맥류의 발견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빨리 전문센터를 찾아서 뇌혈관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며 이후 CT 혈관 촬영술, MR 혈관 촬영술 또는 고식적 뇌혈관 촬영술을 시행 후 치료 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식적 뇌혈관 촬영술은 뇌동맥류의 정확한 해부학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검사이며 이를 통해 뇌동맥류를 확진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각종 뇌혈관 촬영 검사 후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비교적 파열 위험성이 높으리라 생각되는 뇌동맥류로는 1. 증상이 있는 뇌동맥류 2. 크기가 약 5mm 이상인 뇌동맥류 3. 파열된 뇌동맥류에 병력이 있는 경우 4. 다발성 뇌동맥류 5. 뇌동맥류가 후방 순환궤에 위치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 추적을 하는 경우와 치료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치료는 궤도 수술과 혈관 내 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부의 환자에서 치료 없이 6개월 또는 1, 2년 간격으로 혈관 촬영을 해가면서 경과 추적을 하게 되는데 이는 주로 고령의 환자에서 우연히 발견된 크기가 작은 뇌동맥류의 경우이며 그 위치나 모양이 적합한 경우에 국한됩니다. 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궤도 수술과 혈관 내 수술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들어 두 가지 방법 모두가 그 치료 성적과 적용 범위가 발전하고 있어 두 방법을 비교하여 어느 한쪽의 우위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한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서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험 많은 팀의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환자가 있어야 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환자와 그의 가족이
질병과 그 치료에 대해 잘 이해하여야 하며 결국 환자를 중심으로 조금이라도 비교 우위를 갖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개두 수술은 일정한 크기로 개두 수술 시행 후 뇌동맥류에 도달하여 이를 수술용 미세 현미경으로 직접 보면서 클립으로 집어주는 방법으로 역사적으로 현재까지 가장 많이 시행된 치료 방법이고 따라서 현재까지의 표준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재찬 교수를 중심으로 한 본원 뇌동맥류 개두수술팀에서는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개두수술 시 눈썹 부위에 작은 잘개를 통한 최소 침습적 개두수술을 5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최소 침습 개두수술 및 동맥류 결찰술 경험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에 대한 혈관 내 수술은 최근 장비와 기술의 발전들로 인해 그 시술례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도 발전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는 뇌혈관 촬영실에서 시행되며 X선 기계와 조영제 투여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카테터 뇌혈관 조영술 때처럼 대퇴 동맥을 천자하여 이를 타고 뇌의 동맥으로 접근 후 이를 통하여 뇌동맥류 내로 미세도관을 삽입 후 뇌동맥류 내부에 코일을 풀어서 뇌동맥류 내부로의 혈류를 최대한 차단시키게 됩니다. 수술 시간은 동맥류의 위치나 모양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부분 한두 시간 내외가 되겠습니다. 적합한 모양으로 충분히 코일이 삽입된 이후에 모든 도관을 제거 후 수술을 종료하게 됩니다. 혈관 내 수술 시 사용되는 기구들로는 천자 부위인 대퇴동맥으로부터 치료할 뇌혈관의 입구까지 연결하는 안내도관, 뇌동맥류로 직접 진입을 하게 되는 미세도관과 뇌동맥류 속을 채워서 내부로의 혈류를 차단시켜줄 백금 코일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입구가 넓은 동맥류의 치료를 위한 풍선 카테터와 스텐트 등이 있습니다. 뇌동맥류의 혈관 내 수술은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 1. 단순 코일 색전술 2. 여러 개의 카테터를 이용한 코일 색전술 3.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코일 색전술 4. 스텐트를 이용한 코일 색전술 5. 다발성 스텐트 삽입술 및 혈류 치환술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2번에서 5번의 방법들은 주로 뇌동맥류의 입구가 넓어 단순 코일 색전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입구가 넓은 뇌동맥류는 그 입구가 4mm 이상이거나 뇌동맥류의 높이를 입구의 길이로 나눈 값의 비율이 2 이하인 경우로 정의되며 이에 대한 혈관 내 수술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있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단순 코일 색전술은 하나의 미세도관을 뇌동맥류에 삽입 후 먼저 동맥류의 크기에 맞는 코일을 선택하여 동맥류 내부로 풀어내고 코일을 유도철사에서 분리합니다. 첫 코일의 안쪽에 그보다 작은 코일을 계속 넣어 동맥류 내부를 코일로 채워서 동맥류를 모혈관의 혈류로부터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뇌동맥류에 미세도관을 2개 이상 넣어서 코일을 채우는 방법으로 크기가 큰 뇌동맥류 또는 입구가 넓은 뇌동맥류에 코일 색전술 시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뇌동맥류에 미세도관을 삽입한 후에 풍선 카테터를 뇌동맥류가 위치한 모동맥에 위치시킨 후 풍선을 부풀렸다 뺐다면서
코일을 삽입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풍선을 부풀린 상태로 코일을 풀면 코일이 모동맥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 주로 입구가 넓은 뇌동맥류의 코일 색전술 시에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치료법 또한 입구가 넓은 뇌동맥류의 치료에 주로 이용되며 뇌동맥류가 위치한 모혈관 내에 스텐트를 설치하여 코일이 모혈관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고 뇌동맥류 내부에 코일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스텐트 자체가 동맥류 내로의 혈류의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동맥류 내에서 혈류의 흐름이 느려져서 뇌동맥류 내부의 혈전 생성을 촉진시켜 뇌동맥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최근 뇌혈관 전용 스텐트가 개발됨으로써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단점으로는 스텐트를 영구히 제거할 수 없고 스텐트 자체가 혈전 형성 및 색전증을 주장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당 기간 항혈소판제를 투약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뇌동맥류의 위치나 모양이 특별한 경우, 가령 뇌동맥류의 넓은 입구에서 중요한 혈관이 분지되는 경우, 다른 치료법을 쓰기 위험한 거대 뇌동맥류 또는 비파열성 뇌동맥 박리 등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스텐트를 여러 개 삽입하여 스텐트 그물망을 촘촘히 만들어 혈류가 그물망을 통과하여 뇌동맥류로 흐르기 어렵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뇌동맥류 내부로의 혈류를 즉시 차단시키지는 못하므로 치료가 끝남과 동시에 출혈율을 급격히 감소시키지는 못하지만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에 있어 다른 치료가 곤란할 경우에 최소한의 합병률로 시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관 내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으로는 크게 중대 합병증과 기타 합병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대 합병증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류로는 1. 수술 중 뇌동맥류의 파열로 인한 뇌출혈 2. 혈전증 및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 3. 코일에 의한 모혈관의 협착 4. 예상치 못한 코일의 이동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 합병증의 발생 빈도는 아주 흔하지는 않으며 각종 문헌에서 주로 4%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될 경우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거나 극단적인 경우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적절한 응급치료로 구출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환자나 그 가족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 합병증으로 혈관 내 수술은 X선 촬영하에 조영제를 주사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X선 촬영과 관련된 합병증, 조영제 주사와 관련된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X선 촬영과 관련된 합병증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분 탈모증으로 원인은 수술 중 반복된 X선 촬영으로 인해 모낭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어 발생하게 되는데 수술 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달이면 거의 모든 환자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심각한 합병증은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조영제 주사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영제 알러지로 주로 피부에 두드러기처럼 돋는다거나 가려움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주로 약간의 대중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조영제에 민감한 환자의 경우 조영제에 의한 간, 신장의 손상이나 조영제 관련 혈, 뇌, 장벽 손상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 수술 전 이에 대해 이해하여야 하며 특정 약물에 대한 과거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에게 알리는 것이
이러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혈관 내 수술 직후 만족스럽게 뇌동맥류가 치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일부의 환자에서 뇌동맥류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한 가지는 일부 남은 뇌동맥류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는 경우이고, 나머지는 처마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코일 뭉치가 장기간의 뇌혈류에 의해 다져져서 응집이 되고, 이로 인해 뇌동맥류의 일부가 혈류에 재노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발생 빈도는 약 10%로 보고되고 있으나 다행히 재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한 재발은 5%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내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첫 6개월에서 1년에 경과 추적 목적의 뇌혈관 촬영술을 받게 되며, 주로 첫 번째 추적 검사 후 이후의 추적 검사 방법 및 스케줄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경과 추적 뇌혈관 촬영술의 추가적인 목적으로는 최초 발견된 뇌동맥류 이외에 다른 곳에 뇌동맥류의 발생이 없는지 확인하는 목적도 있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머릿속의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뇌동맥류 파열은 뇌동맥 일부가 얇은 주머니 또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갑자기 터지는 질환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MRI, CT 등의 보편화로 인하여 다행히 많은 분들이 뇌동맥류가 터지기 전에 발견됩니다. 만일 진단이 되었다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두 수술, 혈관 내 수술 등의 뇌혈관 전문 진료팀이 있는 곳에서 치료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대부분 잘 치료될 수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평상시보다 좀 더 심한 두통과 눈의 증상이 있을 경우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으니 반드시 뇌혈관 질환 전문 진료팀이 있는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